예술 속 사람과 돈 얘기 문화연구소 빛피의 이정우 에디터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미술품 도난 사건 얘기를 재미나게 해봤어요. 네. 역대급 도둑들. 근데 막 그거 가지고 플렉스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미술품 도난 도둑들이었다면 이제 위조를 하는 위작 사건들을 다뤄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사실 위작은 도난보다도 훨씬 우리 피부에 가깝게 느껴지고 우리 일상에서 훨씬 더 쉽게 마주할 수 있는 범죄 중에 하나인데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관장인 토머스 호빙에 따르면요. 내가 16년 동안 미술계에서 일하면서 5만여 점의 작품을 살펴봤는데 그중에 40%가 위작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5420이면 2만 점이 위작이라고요? 네, 그래서 야. 정말 엄청난 숫자의 위작이 시장에 통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에 공급되는 위작 대부분은 중국에서 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중국의 미술대학 1학년 과정, 파운데이션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업이 대부분 모작 수업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 훌륭한 모작 실력을 가진 중국 학생들이 위작 공장으로 돈을 벌려고 넘어가거나 혹은 스카웃돼서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구에서 또 위작 공장이 많이 있다라고 하고요. 이런 위작 공장에서는 단순히 작품을 똑같이 베끼는 걸 넘어서 작가의 기법적인 특징을 공부하고 재조합해서 아예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를 미공개작이라고 포장을 해서 시장에 유통을 합니다. 헐.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 작가 작품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작품 보증서까지도 완벽하게 위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고요. 작가의 서명을 똑같이 따라하는 연습을 하거나 작가가 사용하던 것과 똑같은 재료 그리고 같은 연도에 나온 재료를 사용하거나 캔버스나 액자 같은 그림 외적인 요소들까지도 해당 시기와 완벽하게 똑같은 걸로 제작을 하면서 완전한 위작 혹은 완벽한 위작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렇게 시장의 40%의 점유율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아니 중국 미술대학 1학년 과정이 모작 수업이다. 네. 근데 우리 이정우 에디터도 미대 출신이고 본인이 서양화가잖아요. 네. 우리나라 미대는 커리큘럼이 어때요? 제가 다녔던 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실기를 전공을 하긴 했는데 네. 저의 1학년 과정은 이제 조소도 배우고 서양화, 유화도 배우고 동양화도 배우고 다 골고루 한 번씩 배워보는 과정을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작 수업이 중국의 1학년 과정이라고 했을 때 일단은 좀 그림 실력 자체를 좀 보나? 근데 최근에 현대미술은 꼭 그림을 잘 그려야만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약간은 시대의 흐름에 조금은 뒤처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좀 놀랍네요. 모작이 커리큘럼에 들어있다. 물론 이게 잘하는 사람 걸 따라 그려보면서 실력이 늘기도 하겠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위작 사건들 저도 몇 분의 화가가 딱 떠오르거든요. 네.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딱 떠오르는 그 작가 천경자 화백의 사건은 뭐 잊을 수가 없네요. 네, 그 한국 화랑협회 산하의 일단 감정연구소에 따르면요, 1982년부터 우리나라 미술품 감정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그로부터 20년 동안 의뢰받았던 작품 2,500여 점 중에 위작 비율이 30%였다라고 오. 밝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중섭 작가는 75.5%가 위작,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천경자 작가는 40.6%가 위작이었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토머스 호빙 메트로폴리탄 관장이 말한 40%와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은 수치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 발생했던 게 1991년도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설명드리면 천경자 화백 본인은 위작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작품을 소장한 국립현대미술관은 진품이다라고 주장한 사건이에요. 제작자와 소장자의 의견이 갈렸던 사건이고요. 올해 7월까지도 관련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사건이 진짜 희한한 게 네. 내가 화가잖아요. 네. 내가 이 그림은 내가 그린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게 보통 유족이나 아니면 소장자하고 미술관이 뭐 의견이 다르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화가 본인이 이거 내가 그린 거 아니다. 그런데 이걸 소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미술관은 진품이다. 이거 참
보기 드문 사건이죠. 네, 사실 이 작품은 과거에 김재규 전 중앙정보 부장이 소장하고 있었던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후에 김 전 부장 재산이 압수되면서 정부 소유가 된 작품입니다. 이것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진위 여부가 갈린다라고 보기도 하고 뭐 가설이나 음모론도 많기는 하지만 일단 이거는 배제하고 팩트로만 봤던 사건 전개는 다음과 같은데요. 1991년에 국립현대미술관이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아트 포스터, 미술관에서 굿즈처럼 파는 그런 포스터로 제작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본 천경자 화백이 이건 내 그림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국립현대미술관은 진품이 맞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한국화랑협회가 감정을 하게 되는데 1차, 2차 감정에서 모두 다 진품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거는 한국화랑협회 내부 규정에서 어긋난 결론이었습니다. 생존 작가가 온전한 정신 상태일 경우에는 작가의 의견이 감정 평가보다 우선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에 어긋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 그리고 그냥 상식에 비춰봐도 그 작품을 많이 그려도 네, 내가 그린 작품인지 아닌지는 내가 제일 잘 알지 않을까 싶고, 그럼요. 천경자 화백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린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그림을 시작한 분이라 본인의 도록에 들어갈 만한 그림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알 것 같은데 네. 이후에 어떻게 흘러갔나요? 이후에 권춘식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인물이 내가 위조했다, 내가 위조범이다라고 자백을 했는데 이후에 한 번 번복하고 또 재번복을 하면서 사건에 조금 혼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 2015년도에 천경자 화백이 돌아가시고요. 16년도에 유족의 요청에 따라서 프랑스 리미에르 감정팀이 감정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수치상 미인도가 진품일 확률은 0.0002%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가짜다. 네. 그런데 이 프랑스 감정 결과가 나오고 한 달 뒤에 검찰이 진품이 맞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 대립이 계속 이어지게 됐고요. 2023년 7월 21일 올해죠. 이 사건을 맡은 최형준 판사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원고가 누구죠? 여기에서 원고는 유족들입니다. 수사기관이 내린 수사 결과 또는 판단 결과의 표현이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게 가장 최근의 업데이트예요. 그러니까 이 미인도는 천경자 화백이 생전에 내 거 아니라고 했지만 진품이 맞다라고 법적으로 결론이 난 거네요. 네. 자, 위작인지 아닌지 이걸 두고 왜 이렇게 입장이 갈리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미술 시장의 폐쇄성, 그리고 둘째로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이 미술 시장에서 사실은 컬렉팅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는데 굉장히 정보를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상당히 그 폐쇄적인 특성이 위작을 만들고 유통하기 쉬운 구조를 만들어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가의 작품일수록 조금 더 감정을 철저하게 진행을 하는데요. 작품을 평가하는 감정사는 물론이고 이 작가를 연구해온 학자, 미술 평론가, 작가의 후손이나 직계 가족들, 심지어는 함께 활동했던 동료 작가의 의견까지 구해서 작품 감정을 합니다. 그리고 위작이라는 사실이 이걸 통해서 밝혀지게 되면 이제 작품을 가지고 있는 혹은 작품을 판 당사자들끼리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생기게 되겠죠. 이 작품을 구입한 컬렉터는 위작을 내가 구입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상당한 치부처럼 여겨지게 되고요. 그리고 작품을 판매한 딜러 혹은 갤러리에서는 위작을 판별해내지 못했다는 무능력한 그런 특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되지가 않으면 서로의 명예를 위해서 좀 좋게 넘어가려는 시도도 있어요. 후에 뭐 다른 작품 구매할 때 좀 할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베네핏을 준다든지 혹은 위작인 거를 숨기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넘겨서 폭탄 돌리기식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전부 다 더맨더머 되는 거야. 네. 이게 거대한 카르텔이 존재를 하는군요.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이게 아마 문화예술계의 특성이 반영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일반인들은 봐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들이 맞다고 하니까 맞는 거겠지 싶은데
초고가 작품이 위작으로 발각된 사건도 있었어요? 네, 2011년도에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우리나라에 천경자 사건이 있었다면 미국에는 노들러 갤러리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역대급 위작 사건으로 불려요. 이 노들러 갤러리는 우리한테는 조금 낯설기는 하지만 뉴욕 내에서는 165년의 역사를 지닌 오. 상당히 유서 깊은 갤러리였는데요.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정말 많이 거래해온 곳이었는데 이들이 유일하게 판매하지 못했던 작가들이 마크 로스코 그리고 잭슨 폴록 같은 추상 표현주의 회화들입니다. 이 작품들은 현대미술의 흐름을 유럽에서 뉴욕으로 가져온 기념비적인 작가고 작품으로 불리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작품을 구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노들러 갤러리에서 마크 로스코랑 잭슨 폴록 회화를 수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어디서 났죠? 갑자기 어디서 났냐면 모 갤러리스트가 글라피아 로잘리스라고 하는 갤러리스트가 익명의 컬렉터한테서 전달받았다라고 하면서 노들러 갤러리의 판매를 위탁한 건데요. 20년에 걸쳐서 60점을 판매했다고 하고요. 하나야 900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진실이 밝혀지게 돼요. 노들러 갤러리에서 작품을 구입한 영국의 백만장자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재산 분할을 위해서 작품을 경매회사에 위탁했는데요. 아, 노들러 갤러리에서 샀던 1950년에 그려진 잭슨 폴록 작품이 위작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당시 이 백만장자는 작품을 한화약 219억 원에 구입했었다라고 하는데 작품에 사용된 물감을 확인해 보니까 잭슨 폴록 사망 5년 후에 나온 제품이었던 거였죠. 와, CSI 과학수사대 투입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같은 시기 작품을 구매한 컬렉터들이 줄줄이 작품 감정을 받게 됐고요. 모두 다 위작으로 드러납니다. 작품을 판매했던 노들러 갤러리의 관장인 앤 프리드먼은 난 진짜 몰랐다라고 끝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네. 당시 피해자로는 좀 유수의 미술관을 비롯해서 소더비 회장과 톰 포드 회장을 지냈던 도메니코 드 솔레가 있었고요. 이 외에도 영국의 백만장자 피에르 라그랑주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노들러 갤러리는 문을 닫게 됐고요. 관계자들은 미술계에서 퇴출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이제 갤러리 관장이었던 앤 프리드먼이 새로운 갤러리를 뉴욕에 내기는 했어요. 오. 여하튼 이때 당시에는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미술 시장에 대한 불신이 좀 만연하게 돼서 한동안 뉴욕의 미술 시장이 냉각기를 거쳤다라고 하고요. 미술판 리먼 사태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야, 소더비 회장님도 당했다. 네. 우리 누구도 피해가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이분도 대단하네요. 이 사달을 내놓고 노들러 갤러리 관장이 새로 신장 개업을 했다? 네. 최근에? 네. 야, 이게 언제적 사건이에요? 이게 2011년 사건입니다. 얼마 안 됐는데. 네, 생각보다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대단하다. 그런데 이런 위작 논란이 미술계에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최근에도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작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2022년 2월에 미국 올랜도 미술관에서 바스키아 특별전 영웅 앤 괴물이라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이 전시에 40년 동안 공개된 적 없는 바스키아의 미공개작 25점이 전시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면서 초기에 바스키아 팬들이 몰려서 전시가 상당히 성황리에 진행이 됐었는데 미공개작이 갑툭튀하니까 이제 미술계 관계자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뉴욕 타임즈 같은 외신은 전시 개막 소식을 전하면서 이 미공개작 가짜 같다라는 의심 섞인 보도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미술관 측에서는 이 미공개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0년 전에 바스키아가 후원자 몰래 팔았던 작품이고 이후에 이 소장자의 창고에 쭉 보관이 되면서 세상에 공개되지 못했다. 소장자는 창고 보관 기간 만료로 작품의 존재를 잊고 있다가 극적으로 최근에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허, 그런데 뭔가. 네, 네. 이상하죠. 그리고 더불어서 당시에 FBI가 바스키아 작품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는 흐름을 포착하고 위작에 대한 수사를 좀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작품들이 감정에 들어갔고 위작으로 역시나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위작일 거는 많은 사람들이 좀 예상을 하고 있기는 했었는데 화제가 된 건 위작의 퀄리티였어요.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일단 작품에 사용된 재료의 제작 시기가 바스키아 사망 후였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잭슨 폴록의 사례랑 비슷한데요. 이 바스키아는 페덱스의 포장 박스를 캔버스 삼아서 그림을 그리곤 했었는데 이 페덱스가 시기별로 포장 디자인을 교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작에 사용된 페덱스 포장지는 바스키아 사망 6년 후에 디자인이었어요. 아이고. 네.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하고 그러니까요.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리고 둘째로는 작품에 쓰인 서체였는데요. 바스키아 그림을 보면 다양한 글씨를 낙서처럼 써놓은 걸 볼 수 있는데 손글씨이긴 해도 당시에 사용되는 서체들을 따라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위작에는 바스키아 사망 후에 만들어진 서체 디자인이 그려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 그 출품을 했다. 이것도 너무 놀랍지만 이 정도 완성도에 미술관이 속아 넘어가서 전시회를 했다. 네. 이것도 놀랍거든요. 경매 회사를 속인 위작도 있을까 싶어요. 네, 있습니다. 그 세계 최대 경매 회사인 소더비에서 판매한 샤갈 작품이 위작으로 드러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소더비 또 나왔네. 네, 자주 나옵니다. 이 1994년도에 스테파니 클레그라는 한 여성 컬렉터가 샤갈 작품을 소더비에서 한화 약 1억 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25년 후인 2019년도에 작품을 조금씩 판매하기로 하면서 소더비에서 샀던 샤갈 그림 다시 소더비에 판매하겠다라고 하고 위탁을 하는데요. 소더비 측에서는 형식적인 절차 때문에 잠깐 작품을 프랑스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프랑스에 샤갈 작품을 전문적으로 감정하는 기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프랑스 측에서 보내온 감정서에는 샤갈 작품이 위작이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프랑스는 위작을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나라이기도 한데요. 위작인 게 명백하다면 그 즉시 불태우는 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정서에서도 위작이기 때문에 폐기하겠다라고 적혀 있었다라고 해요. 사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죠. 그래서 소더비 측에 바로 항의를 하는데요. 소더비 측에서는 책임 의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소더비가 팔았잖아요. 네, 그런데 작품의 진위 여부를 보증하는 기간은 5년이고 지금 구매를 한 게 25년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신에 도의적으로 향후에 소더비를 통해서 작품을 사거나 팔 때 수수료를 2천만 원까지는 면제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당사자한테는 안타까운 사건이긴 합니다만 작품 감정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으로 불립니다. 아니 근데 이게 약간 기적의 논리 아니에요? 5년 동안만 진품이고 그 다음에 가품으로 변신하는 작품은 팔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선호개도 아니고 내 동생도 아니고 말이죠. 위작을 그러면 피해서 컬렉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뾰족수 이런 건 없을까요? 일단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선 해야 될 것은 유통 시스템이 제대로 된 곳에서 구매를 하라는 겁니다. 오랜 경험과 신뢰를 쌓아온 역사가 좀 있는 갤러리라든지 오픈마켓이라고 불리는 경매 회사를 통해서 구매하는 게 훨씬 좀 클린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 그렇긴 한데 네, 소더비도 소더비도 그렇고. 지금은 좀 좋아졌겠죠? 네, 지금은 뭐 4년 전 사건이라 많이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위작일 경우에 법적이나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마련이고 자체적인 감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쪽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정 기구에 좀 의뢰해서 진품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한국미술품 감정협회가 있어서 유료로 진위 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시가 감정까지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작품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진품 보증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거래 증명서 그리고 미술품의 호적 확보하기인데요. 작품을 구매할 때 받게 되는 인보이스, 보증서라든지 그리고 작품의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는 프로비넌스 그리고 작가가 제작한 작품을 싹 정리한 도록 같은 카탈로그 레조네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크로스 체크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앞서 살펴본 사례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터무니없이 싸게 나온 작품을 구입하거나 혹은 갑툭튀한 작품, 갑자기 어디선가 미공개작이 나왔다? 출처가 애매한 이런 그림들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제대로 된 작품은 음지에서 거래되는 예가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록이나 미술 전문 잡지 같은 데 실린 작품들 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날에는 이런 데 실린 작품들 완전히 똑같이 베끼는 케이스도 많고요. 그리고 위작인 것을 검증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확인하고 의도적으로 잡지에 실어서 판매하는 케이스도 국내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록이나 잡지에 실렸다고 해서 무턱대고 구매하시는 것도 조금은 경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AI 모작 화가까지 등장을 한 세상이라 주의할 게 더 늘어났네요. 아, 오늘 말씀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빛피의 이정우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